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3선의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지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직 개편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텃밭 민심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였습니다. 대구 출신 3선 중진의 윤재옥 의원이 4선의 김학의 의원을 누르고 여당의 신임 원내사령탑이 됐습니다. 뭐 두 후보 모두 이제 그 친윤계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개파 논란은 없었을 것이고 뭔가 좀 더 어떤 경쟁 구도가 확실한 막 큰 것이 아니어서 다소 좀 밋밋한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었고, 근데 누가 이길까에 대한 것은 뭐 당내 분위기는 조금 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 원 의원께서는 좀 아셨습니까? 좀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기운 거라고 좀 아셨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게 대외적인 분위기하고 실제 대내적인 의원들이 가지는 이해관계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네.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영남 의원들이 당 3역을 그러면 다 차지하는 게 과연 총선에 유리한가?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그런 이제 원내대표가 총선에는 유리하지 않은가? 이런 여론이 말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근데 서로 이야기하기도 그런 기사들도 좋고, 많이 있었고요. 예, 서로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윤재옥 의원이 뭐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그 김학용 의원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고 실무 능력은 뭐 만만치 않게 또 뛰어나신 분이고요. 그런데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한번 보시면 TK 현역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진출을 못했어요. 지금 그랬죠. 이제 그 보시면 이만희 의원이 출마를 했었었는데 컷오프에서 탈락하셨죠. 그랬었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TK 현역 의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최소한 이제 한 명 정도는 TK에서 현역 의원들이 당연히 진출을 했는데 예. 그때도 이제 7대3 일반 투표가 있는 구조에서도 진출을 했는데 지금 100% 당원인데도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자기의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제 65표를 이제 윤재옥 의원이 받고 44표를 그 김학용 의원 받았는데 그러면 21표 차이입니다. 그러면 TK에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25명이 계시고 그리고 경기도 8명이 계세요. 그러면 그 정도만 하더라도 당상 17표 차이가 나죠. 그 17표 차이하고 21표 차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은 그 TK 현역 의원 전부가 완전히 뭉쳐가지고 윤재옥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투표를 했다고 똘똘 봐야 뭉쳤다? 됩니다. 똘똘 뭉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 대한 그 기존의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서 나타난 그런 위기 의식의 발로가 TK 현역 의원들이 몰표로서 지금 윤재옥 의원을 원내대표로 당선시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문적인 부분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원 의원의 말씀 들어보면 TK의 위기 의식 때문에 TK 의원들이 좀 똘똘 뭉쳤다. 그게 큰 이유였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원내대표라는 게 유권자가 가장 작은 선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한을 얻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가지 이제 어떤 주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TK에 어찌 보면 의중 그리고 당원들이 굉장히 결속력도 높고 그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영향력이 큰 당원들이 있는 그런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든 본인들의 좀 의사라고 할까요? 그런 걸 투사하는 그런 식의 전개를 한 게 아닌가 보여요. 설주환 부위원장께서는 상대당 입장에서 어떻게 좀 결과를 보셨어요? 뭐 당초 예상했던 바다. 예상했던 바다? 그렇지만은 표 차이가 생각보다는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김학용 의원도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어찌 네. 보면 보궐선거를 통해서 4선이 되셨지만은 중간에 한번 쉬셨고 됐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평가에서는 오히려 그 수도권 출신의 의원이 원내대표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어떤 전 기류도 있었다고 보는데 네. 생각보다는 저는 되게 박빙일 줄 알았는데 표 차이가 한 20표 이상 나면서 생각보다 많이 났다. 그리고 뭐 실제 뭐 용산에서라든지 어찌 보면 그 윤재옥 의원에 대한 어찌 보면 그 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기류는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뭐 기존에 윤재옥 의원과 김학용 의원을 두 명만 놓고 봤을 때는 더 친윤이 어느 쪽이냐라고 본다면 오히려 윤재옥 의원 쪽이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의도 정치에 대한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편이신데 예. 그런 면에서라면
여의도 출신인 김학용 의원보다는 오히려 그 윤재욱 의원이 이제 경찰 출신이지만은 오히려 윤재욱 의원을 더 신뢰하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뭐 지난 뭐 본인이 역할이 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무형으로서 저는 어찌 보면 용산에 어떤 힘도 실어졌다라고 보입니다. 어제 당선 인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일단은 좀 눈에 띈 것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이제 여러 인사들을 다 끌어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사실은 이제 그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실무 그 임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과 상대로 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리고 정책 만들고 예산할 때 예산 짜는 거 안배하고 그런 실무자가 해요. 실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개파를 뭐 재편한다든지 재구성한다거나 이런 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원내대표의 업무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당대표나 아니면 여당이니까 대통령께서 진행을 하신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덕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이제 누구든지 끌어안겠다라는 거는 누구를 배척하겠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명분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이제 명분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어차피 그 결정 권한을 원내대표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준석 쪽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원내대표가 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니면 뭐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또 안 되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할 의미가 있지만 그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실무적인 거에 국한이 됩니다. 예. 거대 야당의 폭주는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민심의 힘은 조금 국민의힘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요즘에 최근에 3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민심의 힘은 지금 기류나 이런 것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 힘이 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장 눈앞에 닥친 것이 양곡법과 이제 50억 특검법이 이제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본인들이 해결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의결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특히나 이것이 이제 무기명 투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의 한번 첫 시험대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뭐 본인은 협상을 한다거나 뭐 협치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김기현 당대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야당과의 협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 원내대표가 이것을 뭐 독자적으로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이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항상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이 당대표를 대통령이 보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원내대표라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같이 만나서 한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할 소리는 할 수 있는 뭐 유능하다는 평도 듣고 있고 할 소리는 할 수 있는 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예. 그리고 실무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누구를 비난하는 거하고 뒤에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오히려 그 수면 아래에서 뒤에서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그 국민들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그 대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더 이제 마음에 눈에도 많이 와닿는데 실제로는 그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의 진정성 문제가 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게 네.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뭐 그 리더가 가는 길에 대해서 충언을 한다 그러면 다 뒤에서 합니다. 그 간언이라는 게 다 뒤에서 하는 거지 그거를 뭐 대외적으로 당신 이러면 안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다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느끼시겠습니다만 원 의원께서도 당 내외적으로는 안제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이제 예. 신임 원내사령탑이 됐기 때문에 그 유능함으로 잘 이제 헤쳐 나가야 될 텐데 급선무적인 부분 이거는 이제 딱 먼저 가장 눈앞에 놓인 과제 이건 잘 헤쳐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시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원내대표로서 이제 제일 이제 그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원내대표가 이 여당에서 그 여의도의 정무수석 역할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게 민주당과 협상을 지금 원내대표가 주로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요구사항들 물론 이게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민주당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원래 그걸 하기는 해요, 대통령실에. 하지만 원내대표도 이제 그 역할을 해서 어쨌든 뭐 그 국정의 파트너니까 민주당이 예. 그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잘 반영하거나 또 들어줄 건 들어주고 또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는 그런 식의 협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성급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예. 말이냐면 길게 봐야 되거든요.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짧게 눈앞의 걸 보다가 실패를 하거나 그 당에 아니면 당정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제 그 실수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과의 긴밀한 소통을 짚어주셨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좀 나서야 될까요?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계속 방송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지금 계속된 어찌 보면 직회부 권한 그 법률안들이 있어요. 남아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대통령실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지만은 제발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이 사이에 끼어들어야 된다고 보여요. 지금 보면 야당은 있고 정부는 있는데 대통령실은 있는데 여당이 안 보여요. 여당이 어떠한 의회에서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법률안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든지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논의하지 않겠다. 이걸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냥 대통령실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 이러한 입법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건의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미미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정말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사라지쳐 버렸어요.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정말 이게 저는 이것 때문에 당신 100%로만 하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정말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원내에서 민주당 이제 곧 있으면 민주당도 지금 이번 달 말 정도에 지금 원내대표 새로 선출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 선출되는 5월 달부터는 제발 조금 국회에서 입법에 대해서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좀 뉴스들이 계속 좀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는 호남을 찾았습니다. 3개월 만이었고요. 당직 개편 이후 처음이었는데 행보의 의미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호남의 민심이 뭐 최근의 지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민주당이 잘해서는 아니에요. 솔직히 반사의 이익이죠. 양당 지금 거대 양당이 지금 버티고 있는 정치 지형에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3월달 내내 어찌 보면 정말 죽을 썼거든요. 정말 안 좋은 악재 계속 겹치고 최고위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실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지지가 많이 떠났다고 전 중도 측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것이 곧 민주당의 지지세로 간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지역 특히나 호남 쪽 지역 지표를 보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투표율이 33%였거든요. 네. 그 이후로도 그렇게 회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이것이 곧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부 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지금 송갑석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얼마 전에 임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호남의 민주당이 진정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어떤 행보였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호남 방문의 의미 어떻게 좀 분석하셨는지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호남의 재신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 때부터 호남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표 참여가 낮고 물론 이제 그 결론적으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됐다고 하지만 호남에서 실임을 보이지 않는 듯한 생각을 계속 본인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호남이 이제 호남 평야가 있죠. 그러니까 쌀이 많이 산출되는 곳인데 양곡법과 물리면서 좋은 이슈가 생긴 거죠. 양곡법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 평야 벼 재배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내가 양곡관리법 이거 통과시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선물을 하나 들고 지금 호남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세를 좀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근데 지금 호남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도 그렇게 썩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 한쪽 머리를 그 불편하게 만드는 그 시한폭탄처럼 느껴질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제 민주당의 한 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더불어서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 치르기 위해서 오늘 귀국했는데 네네. 어쨌든 뭐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거긴 합니다만 총선 1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네. 잠시나마 귀국한 거니까 이걸 계기로 뭔가 좀 비명기가 다시 뭉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정치적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받아보고 저는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르다. 예,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당초에는 6월에 지금 입국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뭐 집안 장인상 때문에 돌아오신 건데 지금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인이 원했던 귀국 일자가 아니고 물론 뭐 그렇지. 어찌 보면 갑자기 온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행보는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짜 소위 바깥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뭐 비대위 체제라든지 어떤 비상적인 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될 수가 없어요. 시기상으로는. 왜 그러냐면 1년 이상 당대표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그러면 보궐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전당대회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임기 시작이 8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가을 이후에 아마 어떤 민주당의 상황이라든지 정치 지형이라든지 민주당의 지지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조문상이라는 게 시기를 인력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시점 예.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 네. 그러냐면 2차 예를 들어 체포 동의안이 그 상정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할 거냐 민주당에서 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그 상황을 사정하고 그 사이에 뭐 다시 한번 귀국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뉘앙스라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낙연 대표를 그때 일어나는 일에 낄 거냐 뺄 거냐 이런 문제까지가 다 지금 결정을 본인 입으로 본인 뉘앙스로 직접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배제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향후에 대한 뉘앙스를 좀 남겨야 된다. 남겨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럴 특히나 수 있습니다. 호남에 본인이 뭐 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시그널을 남기고 가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비디오 소위위원, 설주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